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행동경제학 이론 중 하나인 이케아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북한을 대표하는 작가 백남용의 장편소설 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의 5월 국회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MBC의 과거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내린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의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남조선 보수패당 자유한국당의 극악무도한 망발과 폐악질을 준엄하게 꾸짖으시었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밀려나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자들이 입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똥이라고 말씀하시며 학문으로 변을 내보내지 못해 입으로 역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하시었다. 자유로운 김용민 동지께서는 몹쓸 인간들의 장 건강까지 친히 염려하시며 이들에게 비타민 NGS 나눔 유산균 구입을 허락하시었다. 세계 1위 유산균 회사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의 완제품 캡슐을 그대로 담아 인민의 장 건강과 쾌변의 병진 노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비타민 엔젤스 나눔 유산균. 한 병을 판매하면 한 병을 기부하는 서울시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유산균. 구매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14일) 월요일입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공개된 북한 즉 조선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출, 이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조선식당 류경의 여종업원 12명과 남성 지배인 1명 등 모두 13명이 2016년 4월 5일 돌연 식당을 벗어나서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상하이를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거쳐서 이틀 만에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자의로 탈북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종업원 일부는 아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한국에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초기부터 주목하면서 종업원들 모두 한국에 자의로 왔는지 물어보자 라고 주장해왔던 단체지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민변 오민혜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2016년 4월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중국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여종업원들과 지배인이 집단 탈북했다는 사실이 통일부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탈북 사실을 즉각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또 탈북 날짜가 총선을 닷새 앞둔 날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정한 의사로 탈북한 분들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때부터 주목하고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자, 민변이 재판 때 종업원들이 진짜 자의로 한국에 왔는지 불러다가 물어보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네, 저희가 2016년 5월에
한국의 법 중에 인신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는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금이 되어 있을 때 이게 과연 자발적인 의사로 구금이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 종업원들의 부모로부터 이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건데, 법원에서는 그 사건이 제기됐다는 통지를 당시에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 있던 종업원들에게는 했는데, 그 사건 진행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었고, 그냥 국정원이 이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왔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서 저희가 신청했던 것들을 모두 다 이제 각하했었습니다. 예, 그때 북한 여종업원들은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는 국가정보원 소속이지요? 네, 일단 북한에서 이제 이탈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주민들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로 오도록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이탈 주민이 어떤 목적과 의사로 왔는지, 진정으로 정착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 그래서 그 기관은 국가정보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이 탈북자들의 개미지옥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북한에서 탈출한 이 탈북자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그동안 쭉 제기돼 왔던 그런 곳이 바로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인데, 자, 근데 말이죠. 재판이 있었는데 결국 재판은 당사자, 그러니까 여종업원들이 없는 가운데서 결론이 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도의 취지를 어떻게 보면 몰각시킨 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재판의 취지 자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 것인지를 그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수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인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오히려 국정원이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센터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말만 믿고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몰각시킨 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하, 결국 이제 그분들이 자의로 탈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규명도 못하고 결국 재판은 끝났고, 이분들은 풀려난 상태고, 어떻게 그 종업원들의 소재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종업원들의 소재와 그리고 신변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을 통한 절차도 가능한 소송들은 모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상에서 그 주민들을 보호하는 기관은 이제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와 경찰청인데요. 이 담당 기관들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 혹은 최소한 면담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라도 전해 달라, 이런 시도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종업원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라든지 신변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모든 기관의 일관된 답변은 자유로운 의사로 온 사람들이고 잘 살고 있다, 이게 답변의 전부였었습니다. 보여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JTBC 보도로 박근혜 정부가 거짓말을 했고 이 종업원들을 납치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민변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JTBC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지배인이 종업원들이 본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배인의 협박 내지는 강요로 탈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 본인이 국정원과 일정 부분 협업을 했고 또 국정원의 그런 협박 내지 강요가 있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접 종업원을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증언이 나온 것이라서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제 가능한 조치들을 모두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국가정보원장과 이 지배인과 같이 탈북을 기획했던 국정원 직원, 그리고 당시 통일부 장관, 이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사건도 지금 탈북 과정이 일정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진정 사건도 좀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 모든 협조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후에 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일들을 모두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이 문제에 관한 지난 정부하고 태도가 달라졌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어떤가요? 우선은 저희가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관계기관들에게 뭐 면담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소송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랑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려고 한다거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실 노력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뀐 후에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국정원이나 통일부, 경찰청 이런 관계자들이 저희랑 면담을 진행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변화된 태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의하면 국정원이 기획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정권의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JTBC 보도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 통일부나 국정원, 경찰청에서 했던 답변은 지난 정부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의사로 왔다. 그리고 지금은 매우 정착을 잘해서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고 싶다고 해도 그들이 원치 않는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지 원하는지 이거는 그들 입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알려줘서 들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저희는 이 사안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는데요. 당사자들의 의사를 당사자들의 입으로는 한 번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들이라든지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의 입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 그 스태프가 지금의 스태프 아니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이 저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인권과 그리고 종업원들과 부모 간의 천륜을 침해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보면서 대응이 소극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랬지만 지금까지는 큰 변화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끝까지 이 사안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진실을 규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성서를 잘못 읽은 것이 뭐냐면은 최초의 예수상이 마가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다가 증거를 한 것은 이건 진짜 픽션을 마구 첨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예수가 너무 심심하지 않냐. 이게 어떻게 그 세례요한부터 만나는 걸로 시작하면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자랐고 이 얘기를 좀 이제 궁금하다고 그럴 거야. 사람들이 또 이 마가를 들으면은 나자렛 사람이니 나자렛에서 태어난 게 분명하죠. 그런데 이 마태나 누가라는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람을 나자렛에서 태어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메시아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당대 유대인들에 깔려있는 신앙이에요. 왜? 다윗이 최초로 이스라엘을 왕조로 만들면서 팔레스타인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평정하고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뭔가 그냥 어떤 꼬맹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팍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라서 예수도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 이거예요. 나야 되는데 멀쩡하게 나사렛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애를 낳을 이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떤 이유를 대냐면은 그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왕 때에 전 로마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적지로 가라. 그래서 마리아가 만상이 되면서 이걸 거길 내려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게 그 당시 그 길이라는 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아름답게 그래가지고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급하니까 어디 그냥 한데 말그 육간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동방 박사가 오고 뭐 헤롯의 유아살해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막 진진하게 벌어지는 거죠. 마가의 위대함은 뭡니까? 싹 개소리 마라.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거에 모른다는 거예요. 신화로 덧칠된 예수의 본질을 찾자. 이게 바로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이와 의미가 새롭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닿는 충정로역 9번 출구 벙커1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 이어갑니다. 평생 동안 피부 건강 모발이 꿈이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특허 성분 뿌리 깊은 샴푸와 비누의 놀라운 효능에 감격하시며 대통령 표창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여하시고 널리 보급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옥에 가시고 괜히 저희 샴푸와 비누까지 오해를 받아 똥값이 되고. 그러나 전 국민의 동안 피부와 건강 모발을 평생 지켜드리기 위해 반값에다가 탈모 브러쉬까지 증정하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판매 중이오니 1566-7871 뿌리 깊은 샴푸, 뿌리 깊은 비누를 찾아주세요.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김용민의 뉴스 간장. (2016년) 조선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귀수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와 인터뷰를 가진 여성 종업원들은 식당 지배인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자의적인 귀순이 아니었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식당 종업원들과 지배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 7일 총선 직전에 입국했는데요. 이들과 친분을 유지하던 한 시민은 식당 지배인으로부터 2016년 4월 총선을 위해 귀순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시민 구곡현 씨와 진행자 이동형 작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저희 궁금했는데 입국 과정이 저도 나름대로 궁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두 명 정도는 지배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몇 명 정도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을 한 상태였는데 협박을 받고 들어왔고. 누구한테 협박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배인에게요. 아, 지배인에게?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가서 안 사실인데 전혀 모르고 온 애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국한 게 총선 전에 입국된 거죠? 네, 그때? 4월 7일 날 입국을 했고 아마 정부 발표가 4월 8일 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네. 그렇다면 총선 때 정부 여당이 표를 조금 더 많이 얻으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사장님께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혹시 지배인이나 종업원들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업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예. 지배인에게는 직접 들었습니다. 지배인은 직접 네. 들었고. 그러면 국정원이 결국은 이 식당 종업원들하고 접촉한 건 아니고 지배인하고 직접 접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럼 지배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처음에 접촉했을 때 그리고 접촉 경로 네. 혹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 말레이시아 갔다가 이거 온 거잖아요. 네. 제3국을 통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한 적 없습니까? 그동안 굉장히 5월 달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겼다. 한국에 4월 달에 큰 일이 있는데 4월 7일까지 꼭 들어와야만 된다. 그렇게 지배인이 말했습니까? 네. 그러면 총선용이네요. 네. 예. 그렇게 말했고. 네. 원래는 5월에 입국 예정이었는데. 네. 근데 그 중에 일부 종업원들은 네. 한국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네.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따라온 겁니까? 그래서 북한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지배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점의 지배인이 아니고 당과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명령이 내리면 이유를 묻지 않고 따라서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처럼 그냥 직원과 사장 이런 관계가 아니고 권력자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간들 수도 없는 문제고. 네. 그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라면 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자고 하면 무슨 용문도 모르고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네.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선의 핵무기만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의 영구적 폐기를 강조했지요. 이에 조선 외무성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끈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내부의 과한 요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축했다. 조미 정상회담 합의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조율됐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진행자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하지만 우리가 다 그동안 경험해서 압니다마는 정상들이 만나기로 약속했다.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졌다. 이 말은 이미 회담에 공동 발표문 초안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폼페이오가 지금 국무장관 내정자 시절에 다녀왔고. 그러니까요. 4월 초에 또 이번에 5월 달에 또 가서 한 달 일주일 그 선관으로 또 다녀왔는데. 예. 외형적으로는 그 억류자 3명을 데리고 나오는 걸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예. 내용은 아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중 상당 부분을 조율을 하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지를 못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거라고 또 예고 방송을 했죠. 예.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과정에 뭐 며칠 상관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내에서는 그냥 핵 문제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거론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도 거론하고 자꾸 이 요구 수위를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강화하면은 안 좋을 거다라고 또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그거는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미국 내 지금 절대 다수는 특히 그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은 한 80% 정도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좀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고 김정은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걱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비판적일 수 있고 더구나 또 트럼프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뭘 성과를 낼 것 같으면 바꿔 얘기해서 북한이 상당한 정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으면 이 기회에 뭐 인권 문제라든지 생물무기, 화학무기도 한꺼번에 얹어서 해결해버리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그 회담 자체의 회담의 성과를 굉장히 성과 내기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죠. 그 문턱을 자꾸 높이면 안 되는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딱 거절했다 그럴까 잘라버리는 거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될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그 추진력이라고 그럴까 결단력 이거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작년만 해도 저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 좀 안 해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탄핵 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있어야 그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대가라고 그럴까 뭐 북미 수교 평화 협정이지만 그 이제 결론이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핵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되니까 뭐 전쟁 공포 없이 또는 핵 공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와서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조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해결하려 한다. 트집 잡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을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대담 들어보시죠. 존 볼튼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도와주세요 가서. 당연히 외교를 우리가 주당적으로 도와줘야지.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게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100% 완벽한 뭐든지 트집잡으면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저는 감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게 성공하도록 우리가 정말 요리그릇 다루듯이 살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흠집을 내고 막 하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고 내부 미국 내 보수 언론들이 계속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외교 관리들을 말을 들었으면 이런 역사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 남북 문제하고 이런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남북 문제는요. 저희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프로세스와 이 비핵화 프로세스가 균형을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비핵화 문제를 모두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긴 것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모두들 원하는 것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오히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지 정말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 체제가 제가 조금만 아니요. 거기서는 합의하지 않았죠. 판문점 선언문에서는 공동 목표임을 확인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죠. 판문점 선언에는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말씀 좀 조금만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요 프로세스가 잘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공이 넘어갔는데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확실한 즉각적인 CVID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상당히 이것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냥 약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북과 미국이 모두 어떠한 정상회담도 실패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외교가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퍼포먼스만 하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안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이것이 한바탕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11월 선거를 위한 그런 성공 퍼포먼스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치라는 게 그런 동력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2년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추동력이 생기는 거죠. 안 그러면 하겠어요? 어느 사실 역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 중에 트럼프처럼 이렇게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바마 정말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하에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한테 끌려다니면서 한반도 북핵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킨 무능함의 극치가 저는 오바마 행정부였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잘하고 있다. 어찌됐건 이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만들어서 이걸 풀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북돋아 주고. 그것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폐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먼저 KBS를 통해 방송된 한 영국 청소년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멋지게 옷을 입죠. Everyone takes pictures of themselves, post it on Instagram. You have to be dressed nicely for your pictures. 영국에서는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25%가 SNS로 인한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고 합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구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SNS를 통해 친구는 물론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앙일보는 SNS를 통한 신종 왕따를 경험하는 이도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립 공중보건학회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은 SNS로 인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SNS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타인이 올린 사진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SNS에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다른 이들이 기대만큼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혜우 과장은 SNS 우울증이란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취약성에 SNS로 인한 자극이 합쳐져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페이스북 측도 SNS와 관련한 역기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는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페이스북 측은 지나친 페이스북 사용은 사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SNS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SNS 계정이 7개 이상 있는 사용자는 계정을 2개만 쓰는 사람보다 3배 더 우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SNS 끊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SNS 활동을 이어가면서 우울감을 줄이는 방법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SNS상에서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였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오직 200g 이상의 최상급만을 엄선한 네오PC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세트. 네, 최고의 육즙과 풍미를 자랑합니다. 비린내 그런 거 없습니다. 네오PC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세트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닷컴입니다. 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광명 사무실 창가 바로 앞에 이케아가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제가 오늘 행동경제학 이론 중에 하나인 이케아 이펙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그렇네요. 바로 보이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토요일에 이케아 때문에 지옥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막히죠. 네, 저도 한번 2년 전쯤인가 가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사람들 엄청 많이 오시고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광명역 이용하시는 분들 각오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여기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케아가 생겼을 초반 무렵에 저는 갔어도 그렇게 붐볐는데 요즘은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말 광명에는 이케아가 상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행동경제학 이론 중에 특이하게 이케아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요 이야기 드리기 전에 토요일에 있었던 대한항공 2차 촛불 집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계산하셔야죠. 네, 토요일에 날씨가 좀 굳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어요. 대충 한 500분 정도가 참가했다고 하던데요. 날씨가 좀 좋았다면 한 1,000명 가까이 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확실히 해보면 날씨가 집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집회 때 참가한 시민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거밖에 못 모였냐,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화를 내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도 계속해서 부슬부슬 내리고요. 바닥이 다 젖어 있었으니까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악천후 속의 집회였는데 그래도 500분가량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건 굉장히 성공적인 집회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개인적인 소감은 집회에 참가하신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이 매우 밝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회가 굉장히 비장했다면 두 번째 집회에서는 참가자분들이 뭔가 확신에 찬 모습이 보였고요. 그런 여유가 유머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집회 참가자분들 사이에서 밝은 유머, 재치 있는 풍자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유를 찾으셨구나. 변화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구나.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부산 항공우주산업본부 노동자 김건우 씨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김건우 노동자는 지난주에 당당함에 나 하나를 추가하겠다고 외치시고 마스크를 벗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예 마스크를 벗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한 주 사이에 내가 진짜 많이 유명해진 것 같은데 잘렸다느니 징계를 받았다느니 이런 소문이 있었으나 다 사실이 아니다. 다만 면담을 한 건 맞다. 그런데 면담도 굉장히 가벼웠다. 거의 티타임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이 이게 평소라면 절대로 면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회사 측도 눈치를 무지하게 보더라. 그래서 면담도 가볍게 하고 그 정도로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안전했던 건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지켜나가면서요. 그러면 더 용기 있는 행동이 많아지는 거죠. 저는 김건우 노동자분의 발언에서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끈끈한 연대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요. 보드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분들과 시민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써서 보드에 붙였는데 그걸 하나씩 읽으면서 사회를 보시던 박창진 사무장께서 채택된 사연에 선물을 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대단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의아했어요. 뭐 집회에서 선물을 주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 그것도 대단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약간 블러핑을 하시는데 그게 뭘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채택된 분께 박창진 사무장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셨대요. 그 선물을. 대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물을 열어봤더니 마카다미아 넛이 나오더라고요. 그 조연아가 땅콩 회항 때 던지고 난리를 쳤었던 그 땅콩을 선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집회 참석자들이 빵 터진 겁니다. 그리고 박 사무장이 구호를 외치시는데 땅콩은 던지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다 이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그 장면이 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장분이 가면을 쓰고 올라오셔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핸드폰에 미리 뭘 적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내 방송문을 내가 적어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실제로 기내 방송하는 어조로 쭉 읽어 나갔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사후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 기장입니다. 진짜 말투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도 저희 대한항공과 함께 해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행기는 사람 살 만나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조양호 일가 퇴진 갑질 근절호입니다. 현재 우리 비행기는 하늘 끝에서 빛의 속도로 날고 있으며 목적지에는 금방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환호가 확 터지더라고요. 아이고, 사후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탑승이 많아질수록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아직 탑승하지 못한 사부분께서는 어서 빨리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웃는 겁니다.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이 이 발언을 듣더니 영어로도 하셔야죠. 뭐 이러면서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집회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저희 과거 촛불 집회 한창 때 정선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싸움은 비장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쾌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여유를 더 찾고요. 더 길게, 더 즐겁게 싸울 수 있습니다. 1차 집회 때보다 사람 수는 악천후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 참석자분들, 특히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이 한결 여유와 유머를 찾으신 것 같아서 정말로 마음이 좀 많이 놓였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 정도로 집회 후기를 전해드리고요. 오늘 주제인 행동정지와 이케아 이펙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케아 이펙트 혹은 이케아 효과라고 불리는 이론에서 이케아는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조립 가구 파는 스웨덴 가구 제조업 기업 이케아입니다. 광명에 지금 있는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가구 업체예요. 근데 이케아의 특징은 뭐 잘 아시다시피 완제품 가구를 팔지 않죠. 조립되기 전 가구를 팝니다. 그래서 배송을 시켜보면 납작한 박스가 와요. 그걸 열어보면 가구 다리, 뭐 식판 이런 게 쭉 겹쳐져서 쌓여 있고요. 나사, 너트, 볼트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을 하는 방법이 적힌 뭐 설계도, 안내도 그런 도면이 있죠. 그래서 이케아는 조립이나 배송 가격을 이런 식으로 아껴서 다른 가구점보다 한 20% 정도 싸게 가구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겁니다.
저도 그 이케아에서 한번 주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식탁을 하나 시켰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저처럼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설명서 보고 끼우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제가 그 검색을 해서 요 식탁이랑 똑같은 모델 잘 조립하는 법을 배워서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려서 조그만 테이블 하나 조립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고객 입장에서 이케아를 시켰을 때 얻는 편익, 이익은 20% 정도 싸게 사는 겁니다. 반면에 드는 비용이 있죠. 그걸 조립하느라 시간도 걸리고 머리 싸매고 노력을 하는 게 비용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20% 싸게 사는 편익과 내가 소비하는 시간과 노동이라는 비용을 비교해서 시간이 더 아까우면 그냥 완제품을 사는 겁니다. 반면에 허비하는 시간이나 노력보다 20% 싼 가격이 더 큰 이익이라면 그때 이제 이케아를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월요경제학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 듀크대 교수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노튼이라는 두 경제학자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케아 가구를 사서 조립한 사람들한테 그거 해봤더니 만족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높은 비율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답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튼과 에리얼리가 보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은 사흘 밤낮을 이용해서 식탁 하나 겨우 조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조립해서 아낀 돈은 식탁 하나의 20%, 한 고작 해봐야 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흘 밤 새는 그 시간을 다른 노동을 했으면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벌 수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60만 원어치 혹은 100만 원어치 시간과 노력을 써서 고작 3만 원 절약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는 이케아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비경제학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댄 에리얼리와 마이클 노튼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촘촘하게 돈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완제품을 샀을 때보다요. 자기 자신의 노동력이 직접 투입이 돼서 뭔가를 만들면 자기의 자긍심과 역량이 그 제품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뭔가 행동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비록 시장 가치로는 5만 원짜리여도 한 50만 원, 60만 원어치 정도의 애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매우 비합리적이죠.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객관성이 없지만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요 이론을 공동 개발한 마이클 노튼은 이런 실험도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놓고요. 종이 접기를 시켜요. 학을 만들건 종이 비행기를 만들건. 그리고 종이 접기한 작품을 쭉 걷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경매에 붙여서 팝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이 접기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게 종이를 접은 건데 얼마에 팔리겠어요. 근데 실제로 경매를 붙여보잖아요. 대부분 경매 참가자들이요. 자기가 접은 종이 작품, 그건 웃돈을 얹어서라도 사려고 합니다. 이것도 옆에서 보면 진짜 비경제적 행동이죠. 그 종이 쪼가리 사서 뭐 하게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의 노력이 깃들어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돈으로는 환산되지 않는 이기심과 경제적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댄 에리얼리의 설명은 이케아는 고작 20% 싸게 팔면서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심리를 마케팅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는 이런 현상을 이케아 이펙트라고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케아 이펙트는 우리 주변에서도 매우 자주 발견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캠핑 같은 데 가서 자기가 막 요리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쓸데없이 자기가 한 요리에 대해서 과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1박 2일 시즌 1에 보면 그 이승기, 강호동 뭐 이런 멤버들 나올 때요. 야외 캠프에서 이제 저녁 식사 복불복을 이겨서 고기를 잔뜩 받았는데 바베큐 굽고 수박 썰고 등심 굽고 와 맛있다 멤버들 다 그거 먹고 있는데 이승기 씨는 이때 라면을 끓였어요. 사람들은 다 삼겹살, 목살 먹고 있는데 이승기 씨가 계속 주변 동료들한테 형 라면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이거 진짜 잘 끓여졌어요. 계속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앞에 삼겹살, 등심, 목살 구워지고 있는데 누가 그 라면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한 젓가락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 고기를 먹습니다.
이 이승기 씨 표정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아우, 라면 진짜 맛있게 끓였는데 왜 안 먹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이라면 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더 비싸고 맛있는 고기 구워 먹어야 됩니다. 이승기 씨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이라면 자기가 라면 끓인 것과 상관없이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승기 씨가 라면에 애착을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끓였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노동을 직접 가해서 얻은 산물의 가치가 본인에게는 훨씬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이케아 이펙트를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원래 인간이 그렇게 정교하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반면에 주류경제학은 우리 인간이 너무 정교하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걸 전제로 200년 동안 학문을 펼쳐왔죠. 그런데 행동경제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원래 멍청해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본성이 있으니 이걸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해 나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갖는 애정이 조금 남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는 제가 투표로만 뽑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내가 내 노동을 직접 가해서 내가 만든 소중한 정부야 이런 생각이 저는 자주 들어요. 이케아 이펙트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박근혜 끌어내리기 위해서 20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 그 추운 날에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결국 박근혜를 우리 손으로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이 민주정부를 세웠어요. 이 일을 해낸 분이 연인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하는데 직접 동참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애정이 남다른 겁니다. 그리고 꼭 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강하게 들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정부 이름을 참여정부라고 지었었죠. 저는 그 이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직접 부딪히고 내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경제학적으로 가져다주는 효용보다도 훨씬 더 큰 애정과 만족을 나한테 줘요. 그래서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되고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잘 생각해보면요. 어떨 때는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가면서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하죠.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그거 매우 비경제적인 행동입니다. 주류 경제학이 맞다면 왜 내가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합니까? 그게 나한테 내가 들인 비용이나 노력보다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기꺼이 우리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의와 공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동참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공익적 사회에 대한 훨씬 더 큰 애정이 생겨요. 이케아 이펙트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이타적으로 변하고 더 협동과 연대를 중시하게 되죠. 지금까지 이 이케아 이펙트라는 이론을 주로 사용해온 것이 자본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의 노동력이 가미된 제품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제품을 더 많이 팔자. 이게 이제 이케아의 상술인 거죠. 하지만 이런 인간의 본능을 잘 이용하면 이케아 이펙트는 자본 돈 벌어주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드리면서 처음에 대한항공 촛불 집회 후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도 나가보니까요. 머리로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애정이 생깁니다. 저분들에게 해방된 직장을 정말로 안겨주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생깁니까? 하지만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요. 함께 싸우다 보면요. 그건 내가 직접 조립한 가구만큼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다음 주에 3차 집회가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청취자분들 한 번쯤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거기 앉아서요. 대한항공 노동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재벌 갑질로부터 해방되는 직장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면 진짜로 애정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그 애정이 다시 재벌 개혁을 위한 투쟁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가 애정을 만든다는 행동경제학 이론 이케아 이펙트는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행동경제학 이론인 이케아 이펙트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예술이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예술이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예술이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예술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 광고 문의 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예술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국회의원들이 있지요. 오늘 이 사직서들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국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조선과 미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드루킹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보내온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입니다.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남북 평화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조선이 얼마나 사정을 했으면 미국이 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드루킹을 파리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왕파리입니까? 추미애 대표의 지적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하하하하, 홍준표 대표님, 저를 왕파리에 비유하시다니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님이니까 품격에 맞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홍준표 대표는 구상유치한 터집을 잡는다, 이렇게 질타 있겠어요? 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요? 홍준표 대표님을 욕해도 좋고 밟고 가도 좋다고요? 하하하하, 그렇게 하셔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막말에 욕설을 좋아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이미 서울 송파을에서 압승할 것을 확신한다고요? 아니, 송파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잖아요. 네? 바른미래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다 이길 필요 없고 바른미래당만 눌러버리면 된다고요? 아이고, 목표가 참 소박하십니다.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홍준표 대표님이 한국당 대표로
영구 집권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당대표를 뽑는다면 홍준표 대표님이 영구적으로 당대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 문자 12년 연속 1위.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때이른 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3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6도, 전주 27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주엔 또 어떤 테마로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 예. 그래서 예정인데 앞으로 몇 주 동안 북한 소설을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소개할까 해요. 아, 예, 예.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스쳐 지나갔는데 칼 마르크스 200주년 기념해라. 마르크스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5.18 얘기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예, 예. 이래저래 분주합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간행된 북한을 대표하는 작가 백남용의 장편소설 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전 사실 북한 작가의 작품이 소개된다는 것이 아직은 좀 낯선 일입니다. 예전에 그 정지용 시인, 그분이 월북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분의 시라든지 이런 여러 작품들이 그야말로 금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러다 어떤 계기로 정지용 시인의 작품이 해금이 됐습니까? 네, 그게 19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거센 요구가 있었죠. 제북 작가가 있고 월북 작가가 있고 또 납북 작가도 있는데 분단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적 자산, 문학적 자산이 너무나 갇혀 있다. 우리가 금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네, 금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문학적 자산들이 한 곳으로 치우친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식민지 시대 작품들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아주 빗발친 요구가 있어서 87년, 88년 무렵에 대대적으로 해금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북 작가와 그 월북 작가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죠. 정중뿐만 아니고 식민지 시대 때 왕성하게 활동했던 대부분의 작가들이 월북이나 제북 작가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거론하기만 해도 경찰서에 잡혀가야 했던 아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예. 작품성을 놓고 보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이 월북했다는 이유로 또는 북한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북한의 작가들의 소설과 시들도 88년 이후에 일정 정도 소개되긴 했었습니다. 그때는 공식적인 저작권 통로를 밟지 않고 이른바 해적반 형태로 소개되곤 했었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백남용의 벗이라는 작품도 북한에서 나온 건 1988년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는 1992년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른바 그 NL 세력들, 그러니까 주사파라고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한 소설들이 간행되고 또 읽는 붐이 일기도 했었어요. 예. 대표적인 이제 한일 무장투쟁을 다룬 소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꽃파는 처녀 그리고 이 남대현의 청춘송가 이런 작품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사실들을 소설로 표현한 것들이었습니다. 예. 그런 작품들이 쭉 이어졌었고요. 또 월북이나 또는 제북한 작가들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이나 최명익의 서산대사 등 북쪽에 가서 쓴 작품들도 상당 부분 소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끊겨 있다가 이제 이 남북 화해 무드와 함께 새롭게 소개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백남용의 벗은 나온 지가 한 열흘이나 됐나요? 이쯤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60년 후라는 작품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북쪽 소설, 북녘 소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악마화해왔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봤던 북쪽을 좀 맨눈으로 있는 그대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보자는 생각에서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읽다 보면은 사람 사는 곳 어디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들을 가장 잘 내밀하게 보여주는 게 또 문학이라는 장르이기도 하겠죠. 뭐 체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성이나 윤리 감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스탈린 체제하에서도 솔제니츠를 비롯한 사람들의 소설이 있었고요. 예. 또 일제 암흑기에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들이 얼마든지 있었고요. 예. 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이런 면면을 그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소설들이 일반적으로 체제를 선전하거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항일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또 곳곳에 북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찬찬히 그려낸 작품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소개해드릴 벗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은 산간도시, 뭐 도시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민재판소의 정진우 판사가 주인공입니다. 이 정진우 판사를 어떤 여성이 찾아옵니다. 최순이라는 사람인데요.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우 판사가 이혼할 사유가 되는지,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상황을 좀 봐야겠다. 이혼이라는 게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퇴장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시절의 사랑과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을 마음먹게 된 과정까지를 쭉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 소설에 나온 북한의 재판소와 뭐 이혼 문제, 이혼을 다루는 판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북한에도 재판소가 있어요? 북한에도 이혼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 사는 곳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 청춘들의 사랑도 어디나 있을 테고요. 그럼 교수님, 불륜도 있을까요? 아,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인데 없겠습니까? 걸리면 아오지 탄광 갈 것 같아요. 그런 게 어쩜 편견인지도 모릅니다. 예.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사랑이 없고 거기에 또 갈등이나 다툼이 없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들, 그리고 회한들, 또 한눈 팔기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사는 게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걸 마치 우리 사회만 있는 것처럼 북녘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장벽들을 더 높이 세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정진우 판사입니다만은 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게 그 이혼을 신청하러 온 최순이라는 여성 33살입니다. 예술단의 중음 가수라고 하네요. 중음이니까 아마 알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석춘이라는 노동자입니다. 선반공인데 이 노동자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서 겪는 갈등들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북녘 사람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읽어드릴 텐데요. 뭐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기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고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아니면 지금도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리석춘이라는 이 남성이 이 최순이라는 여성을 가슴 설레면서 만나는 장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달빛에 은백색을 띤 안개가 산 쪽에서 서서히 밀려온다. 강둑의 황철나무들이 숨을 가진 듯 잎새를 설렁거린다. 강변 자갈밭 속에 듬성듬성 널린 커다란 바위들은 달빛에 조명되어 기묘한 형체들을 이루었다. 나란히 선 두 바위는 그들처럼 정서가 풍만한 이 강변에 사랑을 속삭이러 나온 것 같았다. 고루롭지 못한 바닥을 씻어내리는 산골 여울물이 밤의 고요에 씩씩한 활기를 뿜어주었다. 영원하고도 지칠 줄 모르는 음향이다. 강 맞은편 산에서 접동새가 운다. 먼 옛날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오막살이에 의지가지 없이 남겨둔 불쌍한 어린 자식들을 잊지 못해 죽어서 접동새가 되어 슬피 운다는 전설. 그런 구슬픈 전설이 깃든 새의 처량한 울음소리도 두 청춘에게는 신비롭고 정답게만 느껴졌다. 바위에 걸터 앉은 석춘은 기타를 끌어안고 선율을 고루었다. 무릇 젊은이들이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자기의 장점과 재간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어리석음도 경솔성도 아니다. 사랑의 순박성에서 오는 진실한 감정이다. 기타를 어지간히 탈 줄 아는 석춘은 그날 밤 합숙호실 청년에게서 기타를 빌려가지고 나왔다. 음악적 재능과 감수성이 풍부한 순이 앞에서 기타 치는 솜씨보다도 선율을, 음향적 정서를 깊이 사랑하는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다. 하지만 기타는 그의 심정을 잘 알아주지 않았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음정이 틀리어 생뚱술한 소리를 연발하곤 했다. 석춘은 얼마 후에 한숨을 쉬고서 기타를 내려놓았다. 소리통이 자갈 밑에 닿느라 굵은 소리를 낸다. 순이는 나직히 위로했다. 강변은 소음이 많아 안 돼요. 기타는 방 안에서 쳐야 감정이 살아요. 석춘은 고마웠다. 순이의 이런 마음이 진정 사랑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슬의 옷을 적시며 밤길을 거닐고 머리를 맞대고 선반을 베워주고 무르익은 생생한 사과 향기를 맛보는 것 같이 처녀의 채취를 느끼던 그 열흘간의 나날들을 어찌 사랑 없이 보낼 수 있었으랴. 그도 사랑했고 순이도 사랑했다. 그는 정 깊은 타는 듯한 눈으로 순이를 쳐다보았다. 네. 젊은 20대 초반의 청춘들의 사랑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기타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 청년의 마음도 여실하고요. 떨리다 보니까 기타 연주가 잘 안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성 동지가 강변에서는 소음이 많아서 안 되니까 방 안에서 쳐야 잘 된다. 그러면서 사과 향기 같은 그 채취를 느끼면서 둘의 사랑을 깊어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낯설지가 않죠.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다는 말도 좀 이상할 정도인데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이런 감정의 교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예. 근데 이 소설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혼을 신청하러 온 최순희와 리석춘을 대하는 정진우 판사의 태도입니다. 이혼이라는 게 문건으로만 이렇게 처리될 게 아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봐야겠다라고 해서 최순희도 만나고 이석춘도 몸소 만납니다. 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의 진원지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남성인 리석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술단의 가수니까 자신의 아내 최순희가 조금 화려해 보이고 허영에 가득 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진우 판사가 리석춘이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기만이 공장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창안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경멸하고 찍을 떠보고 있어. 그러나 동무는 죽음 가수인 아내가 노래로서 사람들에게 고상한 감정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동무의 아내는 사회의 문화적 제부, 예술을 창조하는 여성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오래전에 잊혔던 우리 고유어들, 그리고 북쪽에서만 쓰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 보면 직을 떠보고 이런 말들입니다. 예. 따갑게 노려본다는 뜻인데, 이런 언어들도 우리 결의말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설들에서 많이 찾아내고 또 발견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노려보면은 지글지글 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얘기가 되네요. 예. 네, 직을 떠보고,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진우 판사는 문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리석춘을 만나서 아내를 그렇게 허영에 가득 찼다고 보지 마라. 그 예술하는 사람들의 감정도 있다. 그것도 분명히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재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리석춘이 당신이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에만 매진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최순희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동안에 우리 리석춘 같은 선방공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는 또 굴러간다는 것이죠. 구구절 좀 잠깐 볼게요. 예. 편에 대한 정신적 요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신중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겠어. 남편이 시대적 미감에서 뒤떨어진 우직하고 막힌 사람이다 해도 어쨌든 세대주의고 호남의 아버지지요. 호남이는 아들 이름입니다. 때문에 부부간의 의리를 처음 맺어주던 때의 깨끗하고 순박한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귀중히 여기고 그 위에 시대의 정신생활이 낳는 새로운 감정들로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지. 그런데 순희 동무는 남편을 부정하면서 처녀 시절에 고향 상촌의 강변에서 만났던 석춘 동무마저 버렸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진우 판사가 최순희 동무와 리석춘 동무를 오가면서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이 아주 눈에 생생하게 잡힙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고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른바 관료주의에 젖은 자들, 그리고 권위주의에 젖은 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북쪽 사회도 여전히 사람 사는 곳인지라, 그리고 이 권력에 기대서 인민들의 이 노력을 착취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공업기술위원회에 있는 채림이라는 사람인데, 이 채림이라는 사람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장면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볼까요? 예. 여기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채림 동무입니다. 도공업기술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권력을 쥔 자고요. 그리고 관료주의에 젖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리석춘과 같은 이 노동자들의 정성 어린 노력들을 아주 쉽게 팽개쳐버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뱉는 그 일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위원장 동무는 국가의 그런 신성한 자금을 떼내어 자기 사무실에 고급 테이블과 소파, 안락의자들을 사놓았습니다. 편제도 없는 그런 가구 비품들을 말입니다. 그것이 제 주머니에 넣은 돈과 무엇이 다릅니까? 동무는 국민의 노력, 성실한 사람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열매를 가로챘습니다. 사기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나라의 공업기술 발전을 위해 정력과 재능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동무의 행위는 범죄입니다. 당의 기술혁명 방침, 경제정책 관철에 지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난 동무에게 형사 책임을 추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료주의에 젖은, 권위주의에 젖은 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벗이라는 소설은 판사 정진우가 모든 그 갈등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벗이 돼서 그 이면들을 깊이 이해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와해의 상황에 빠진 부부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제도가 갖는 의미들, 그리고 가족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갖는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대단히 그 서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이 마지막에 최순희가 그 예술단원의 중흥 가수라고 했잖아요. 예. 어디 이동 공연, 그러니까 순회 공연을 마치고 먼 곳에서 돌아오는데 거기에 이 정진우 판사와 남편 이석춘 그리고 아들 호남이가 역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그 마지막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때 홈은 플랫폼입니다. 다만 개차울고로 가는 홈의 저쪽에 두 사람이 67살의 아이의 손목을 쥐고 서 있었다. 순이는 한순간 몸을 흠칠 떨었다. 짜릿한 공포 같은 기쁨이 전류처럼 온몸을 휩쓸었다. 홈에 서 있는 두 사람은 판사와 남편이 분명하였다. 아이는 호남이었다. 어머니, 모성애가 움튼 시절부터 순이의 심장에 꽉 박힌 아들의 목소리다. 어린 아들은 고무공이 굴려오듯 줄다름쳐 왔다. 호남아. 순이는 가방을 떨구고 경험 없이 아들을 향해 마주 갔다. 호남이는 어머니에게 던지듯 몸을 안겼다. 그 서슬에 순이는 넘어질 듯 몸을 비틀거렸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래도 아들을 품에 다 안을 수 없어 무릎을 꺾고 안았다. 그제 아들의 몸뚱어리를 한가슴에 품을 수 있어 마음이 안정되었다. 호남이가 속살거렸다. 어머니, 저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댔어. 어머니가 안 왔다니까 아버지와 나보고 역전에 어머니 마중 가자고. 아버지 있잖니 밤에 공부하는 대학에 가겠대. 그래. 순이는 목이 메어 뜨끈한 것을 삼켰다. 그는 아들의 손목을 쥔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이 그렁해져서 판사와 남편이 초점을 잃고 오역해 보였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정진우 판사의 노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뻔한 결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곳곳에 깃들여 있는 북녘 사람들의 삶의 편린들 그리고 정서적인 흐름들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의 이질감들을 조금씩 좁혀가고요. 그게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이 작품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소설은 프랑스에서 일찍 번역이 돼서요. 남북한 소설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호기심도 있었겠죠. 그 폐쇄적인 사회인 북한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라고 해서 예. 아주 프랑스 문학 팬들에게는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남쪽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읽힐지 참 궁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백남용의 소설 벗 읽으시면서 북쪽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길을 마련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북한이 뿔 달린 빨갱이들만 사는 동네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책 한번 읽어보고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다라는 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작년에 황석영의 책 소개해드렸듯이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던 걸로 봤던 거죠. 그렇죠.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때 포스터 그리라 그러면은 북쪽 사람들은 다 뿔 달린 도깨비로 그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쪽에는 뿔 달린 도깨비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적대적인 감정으로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해왔던 자들이 이제 서서히 사그러지는 마당에서 북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면들을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서태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순서로 계속됩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와 인터뷰를 가진 일명 탈북 여성 종업원은 자의적인 귀순이 아니었다. 협박을 받아 귀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그 선택의 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여성 종업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종업원들이 원한다면 조선 측의 송환 조치를 해야 할까요? 시민들께 여쭈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모두 2,554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4% 거의 모든 시민들이 여성 종업원들이 원한다면 조선에 송환해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송환 조치는 안 된다는 의견은 6%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브래드정님, 납치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도 같이 보내야 합니다. 바닷속 측부리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인 후 엄벌해야 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PPL 시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들어보셨습니까?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데요. 내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 야당 대표들한테 제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단 게요. 그렇게 10시간을 했는데 이 무릎이 안 아파. 근데 이 씨부랄 놈들이 얘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날라차기를 할까 했어요. 이 5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는 무릎펜, 검색창에서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머리카락이 조촐하신 분, 흑채 필수 지참품이죠. 기존 흑채와는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구매 부탁해요. 에이. 아미노산 코팅 원료를 쓰고 피부 진화적인 코팅 파우더도 사용하는 헤이브로 헤어 쿠션. 괜히 흑채 사용했다가 두피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 잊어주세요. 바람아 불어봐라, 땀아 흘러내려와봐라, 비 안 내려라. 헤이브로 헤어 쿠션 검색창에 헤이브로 부탁해요. 술친금 후기 읽어볼게요. 김모씨,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술친금 때문에 숙취가 없어요. 컨디션 여명, 상쾌한, 꺼져버려. 술친금이 짱이야. 재용아, 다음에 삼성전자 서비스로부터 노조원 탈퇴 보고를 받을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 탈퇴 1, 이거 쓴 놈한테 술친금 좀 줘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노조 탈퇴라니. 알코올 중독도 그런 알코올 중독이 없지. 그리고 김용민 브리핑 듣고 술친금 산 사람들 후기에 댓글 좀 올려요. 이 방송 때문에 소개받았다고. 그래야 계속 광고할 거 아니야. 포털에서 술친금.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궁 대장사랑 사용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벌써 한 박스 다 먹었다고 봐요. 솔직히 똥 쑥쑥 나온다고 하길래 안 믿었거든. 근데 그 속는 셈 치고 한 박스만 샀거든요. 근데 변기물을 한 번에 2번씩 내려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휴지로 닦지 않아도 될 만큼 똥이 딱 나오더라고. 고마워요. 예전에는 그 변기에서 영화도 볼 정도였는데 이젠 뉴스 기사 하나도 다 못 읽게 해줘서 자,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미궁 대장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 대장 속의 마술사는 미궁 대장사랑, 선거의 마술사는 나 인이. 나도 인이네. 근데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나 부르는 데가 없냐. 1522-8972 1522-8972 미궁 대장사랑.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빼요미 디톡 다이어트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모 씨 사연입니다. 먹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됐어요. 운동은 따로 안 하고 군것질만 좀 줄였더니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사실상 4kg 정도 빠졌습니다. 저 김성태도 그냥 밤엔 피자 시켜 먹고 아침엔 빼요미 디톡 다이어트 먹고 굶은 티 낼까 사실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 찢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간편한 일회용 테이블 들고 나들이 가시겠습니까?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테이블, 박스로 만든 실용 만점 테이블입니다. 물에 닿아도 젖지 않고 생수 체온통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가족 나들이, 캠핑, 회사 야유회, 혼밥족,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선물입니다. 혹시 유세 때 테이블로 쓰면 안 될까요? 아, 그 정도 크기는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촉물, 사은품으로 쓸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반촉물, 사은품, 상품 전문 쇼핑몰 네피알. 네피알이 아닌 딴 데서 사시면 실망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지난주 문제는 싱가포르가 한국보다 몇 시간 느린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1시간입니다. 정답자 푸시업맨님, 다음 정답자 부산사람님, 길냥이 0813님, 죄삭은 치킨님, 한반도 평화 가자, 다음 정답자 백대님, 그리고 따르따랑님 이메일 안 적어주셨네요. 창조 컨설팅과 재벌 대기업,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커넥션은 블랙리스트 만행과 다를 게 하나 없네요. 클로징 사연 당첨자 썰트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떠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SNS 글을 소개합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이는 그랬다.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애걸복걸 사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초청받고 그랬다. 30년 기한으로 해제되는 미국 외교 문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다. 정권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독재지만 친미로 어떻게든 버텼으니까.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처럼 친미 독재 국가라고 미국 언론이 아예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사정에서 외교도 하고 그랬었다. 공화당, 민정당의 손자뻘, 새누리당의 아들뻘 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씨가 문재인 정부가 사정을 해서 미국이 한국의 지방선거 전날 북미 회담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를 뽑은 국민들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나 미 국민들에게도 시대착오적이며 매우 모욕적인 언사다. 너희들은 아직도 80년대 전두환처럼 공작 정치하고 미국은 한국 공작에 놀아난다는 말 아닌가.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 있는 말이다. 홍준표 씨는 미국 언론이 자신의 발언에 주목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모두 마칩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